제퍼슨의 교육개혁 방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나중에 교육개혁 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관철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개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초등학생들을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제도적으로. 근데 그 아이디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왔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존 밀턴의 교육개혁 안에서 받아들인 거고, 다른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건데, 존 밀턴 안도 중국 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군데에서 이제 컨펌을 해가면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고, 끝내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을 법제화하는데 실패해요. 자기 고향에서도, 버지니아에서도. 다만 대학만 하나 세우는데, 버지니아 대학, 오늘날 가장 오래된 이제 미국의 대학으로 유네스코 등록 학교일 거야. 뭐라고 하지? 보존 등록 학교야. 아이버리그에 속한다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뭐 명문대로 봐야죠. 왜냐면 주립대라. 버지니아 주립대인데 아마 주립대 중에는 제일 좋을 거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그 다음에는 뉴욕 주립대가 좋을 거라고. 뉴욕 주립대. 미국을 잘 알아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나라가 대학 18살에서 30세까지 대학 진학률이 82% 청년의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의 82% 가까이가 진학을 하는데 미국이 40% 정도 진학을 한다고. 독일이 28%. 그러니까 한국은 뭐 곱절 내지 3배 이상 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거니까 뭐 비슷비슷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는 길고 긴 역사가 500년의 역사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미국에는 약 4,000개의 사이버 대학까지 합쳐 4,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4,000개의 대학 중에 200개의 대학교에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산출할 수가 있죠. 200개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은 한 20개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유명한 데들이야, 다. 20개 정도. 거기 20개에 낑겨서 나와야 자기 모교 아닌 경우에는 다른 대학이라도 교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그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왜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가? 교육열, 향학열 다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열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향학열이겠죠. 향학열 좀 나이 들면 학구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미 조선 후기 18세기에 76만 명이 학교를 다녔어요. 76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은 8만여 개의 공사립 서당이 있었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사립 서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면학 서당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세운 서당들이 면마다 있었어요. 근린지역에, 생활 근린지역에 서당을 다녀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 먼 지역은 면에다가 이제 군현 단위에서 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면이 뭐 한 군에서 한 16개까지 있고 막 그러잖아요. 16개를 한꺼번에 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몰랐던 게 이번에서 연구하면서 한 게 지방대학이 있었다는 거. 지방대학을 영학이라고 했다. 가명할 때 영자 써서 영학. 팔도니까 8개가 있었고 성균관에 대학 중앙에 있었으니까 9개의 대학이 있었어요. 향교는 329개 향교는. 그 다음에 서울에
동서남북 사학이 있었으니까 합쳐서 333개의 중고등학교 과정인 향교가 있었다. 이 통계도 내가 처음 낸 거예요. 진짜로 역사학자들 아무 연구를 안 해놔가지고 법률이 뭐니 다 뒤져서 최근에서 내가 낸 건데, 그래서 이제 학생 수로 따지면 아까 76만 명, 그렇지 76만 명, 100만 학도라고 그럴 때 우리가 초등학생은 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까지 합쳐갖고 76만이 이제 100만 학도였어요. 그런데 그 100만 학도가 4권씩의 교과서만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76만이면 47에 28, 280만, 290만 권의 책이 필요하지요. 매년. 근데 또 그 사람들만 책 보나? 스님들도 책 보고 전국에 있는 사찰의 지식인 식자층이란 말이야. 또 졸업한 사람들도 있잖아. 향교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식자층이니까 책을 뗄 수 없었을 거고, 관리들은 과거 시험에 급제자들이니까 또 책을 계속 봤을 것이고, 서원 드나드는 사람도 책을 계속 봤을 것이고, 사립대학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까지 그게 한 2,300만이라고 치더라도 1,000만 인구 안에서 거의 식자층이 76만 더하기 200만만 해도 270, 한 300만 된다고 봐야죠. 식자층이.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게 약 400에서 500만 권의 책이 매년 필요한데, 물론 이제 대물림에서 쓸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려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거 제해놓고, 이게 계산을 해내기가 엄청 어려운 게, 향교의 정원이 80명인데 다니는 사람 등록자가 9,000명이에요. 왜냐하면 향교에 등록을 해야 군대를 안 가니까 다 등록을 하는 건데, 앞서 말해줬죠. 이 인양 그 제퍼슨의 교육개혁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학도국단을 설치를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하려고 그래가지고 문제라고. 근데 조선은 일하면서 싸울 수는 있지만 배우면서 병역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하고 병역은 분리시켜 줬는데, 제퍼슨을 합치려고 한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야.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학군 단위를 군사교육 단위로 같이 통합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빼고 그 계승자들은 빼고 이제 군대 프로그램은 빼버리고 계승을 한다. 그런 식으로 손에서 책을 떼지 않고 학교를 무조건 끼니를 굶으면서라도 17, 18, 19세기는 계속 학교를 보내서 그런 세월을 한 5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야 산다고 하는 것이 거의 체질화, DNA화 되면서 지능지수도 세계 1위로 높아졌고, 그 일제시대의 적빈 속에서도, 6.25 이후의 극빈 속에서도 학교를 다녀요. 굶어 죽어도 다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 DNA 때문에. 그래서 60년 민족 그 고생, 민족 순환 속에서 가난해진 그 가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한 것 같고, 지금 6대 강국이고, K컬처, K기술, K기업, 또 K방산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그럴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도 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DNA에 그 비밀이 있다. 안 그러고는 뭘로 설명해?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이 만들어줬나? 아니면 6.25 때 인민군이 만들어줬나?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덕을 보고 있는 거지만은, 그 특별한 덕의 특별함이 어느 정도냐? 미국보다 대학을 2배 더 가고 독일보다 3배 더 가는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몇 프로 높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절반 이상 높고 3배 이상 높고 막 이런 상태니까. 아마
교육열과 향학열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거지만은 한국 같은 이런 수준의 향학열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민족 순환이 오지 않는 한 외교를 잘하면 민족 순환이 안 오는데 옛날 DJ가 외교가 우리 존망을 가른다고 민족의 존망을 가른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순환이 좀 닥친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튼 민족 순환이 닥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상승 곡선을 회절시키거나 막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놈이 뽑히든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저력이고 민족적인 DNA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공부를 했는데 뭐 대통령 이상한 놈 뽑혔다고 공부 안 하겠어.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계속 3, 4, 5 똘똘 뭉쳐서 누구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그러면 그런 거 안 해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똘똘 뭉치라고 헌놈을 조져버리지 그냥. 3, 4, 5 놓아두면 자유롭게 놓아두면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승만 같은 소리 하다가 쫓아내버려 하와이로. 에? 박정희 같은 소리 하다가 총 맞아 죽고. DJ가 맨날 한국 국민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3, 3, 5 전법으로 다 해낸다고. 일본의 문화 개방을 할 때도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를 이길 것이다. 아마 3, 3, 5 모여서 별 소설과 별 영화를 다 만들 거라고. 결국은 다 이겼지. 지금 뭐 일본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오 잡는 게 있나. 옛날 80년 직전에 개방하기 직전까지는 강남에서 말이야 애들이 중학교 얘네들이 그 일본 만화 읽으려고 일본 말을 막 공부했다니까. 내가 압구정에서 한 28년 살았잖아요. 이놈들이 완전히 일본화 돼가고 있는 거야. 그 만화 보고 막 그 애니메이션 번이라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개방해버리니까 없어지네. 아예 그냥 탁 터버리니까 없어졌어요. 아무튼 지금도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나 그와 유사했던 중국의 교육제도를 밀턴이나 제퍼슨이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기들은 1차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회에서 세운 그 미션 스쿨 비슷한 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책 읽기 위해서 그 ABCD 배워갖고 성경책 읽는 게 전체 교육의 전부인 그걸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너무 종교 교육으로 치우쳐져갖고 제퍼슨이 볼 때는 위험한 교육이라 공교육을 원했던 거예요. 공교육. 어느 종교도 편향을 시킬 수 없는 국가의 학교. 이 조선은 잘 몰랐을지라도 중국 같은 그런 공립 공교육을 필요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대통령이 돼도 못하대 그거. 그때는 대통령의 힘이 세지 않고 이제 지금은 페더라티브 연방국가라고 하지만 그때는 연방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 컨페라티브 국가였어요. 10년간은. 초기 10년간 대통령은 힘이 없었어요. 주에서 거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선언에서 10년간이면 1786년까지 워싱턴이 4년 하고 그 다음에 4년 하고 아담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었으니까 앞부분 2년은 정말 힘없는 거였고 그 뒤에 힘이 좀 강화됐다지만 그래도 힘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연방이. 그러니까 그 모든 주에 공통되게 타당하고 먹힐 수 있는 그런 교육 법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방 차원에서는. 페더라티브하고 컴파라티브는 구분할 줄 알죠. 컴파라티브는 국가연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페더라티브는 연방이라고 번역하죠. 국가연합은 정부가 여러 개가 있고 연방정부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의 나라.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연합 체제죠. 뭐 CIS인가 뭔가로 이름을 부르던데. 근데 연방국가는
연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상당히 권한이 세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의한 남북한 통일이다. 이거는 안 이루어져. 어떻게 그 기존에 있는 정부가 힘이 약화되고 새로 만들어진 연방정부가 셀 수 있는 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서 김일성도 그게 불가능한 건지 알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이죠. 노태우 때 만들어진 게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이에요. 그게 이제 컴파라티브한 통일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맞추려고 김일성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말을 써가지고 이제 그거도고 우리 국가연합식 통일 방안하고는 통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옛날 6월 25일인가 옛날 뭐지 6월 달에 한 거 DJ 때 그 합의문의 첫 구절이 공통된 바가 있으므로 계속 추구해 나간다 그 구절로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이때 컴파라티브에서 페더라티브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국가연합에서 연방제로 바뀌는 상황이라 힘이 별로 없었다.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대통령을 2번 했지만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껏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대학을 만들어서 총장을 하시라는 그 부탁을 받고 그거는 하다 죽어요. 제퍼슨의 중국식 근대 교육제도 법안. 제퍼슨은 자연족 귀족에 관한 애덤스와의 서간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버지니아에서 먼저 근대적 교육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분투한다. 제퍼슨은 공화국의 골조를 공공교육제도로 간주했다. 그는 1816년에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도로, 운하, 학교의 개량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준비만큼 전자의 견실한 그 어떤 준비를, 즉 안개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보기를 바란다. 학문기금은 임박한 파산에 없어지지 않으려면 대비해야 하는 견실한 준비다. 입법부가 이것에 국가 인구에 대해 두당 1센트의 영구적 세금을 보탠다면 이것은 우리 시대와 나라의 모든 분과학문이 최고 등급으로 가르쳐질 초급학교나 학곤학교와 대학교를 일으키고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토리즘과 광신에 바친 세금, 그리고 조국에 대한 무관심에 바친 세금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이다. 토리즘은 휴기즘은 반대말인데 왕랑파당에 바친 그 아까운 세금이라는 소리야. 진짜. 우리는 지금 버지니아에 학교가 없는 까닭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 뉴 잉글랜드로부터 토리즘, 광신, 조국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유학을 보내야 되는 처지야. 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버지니아가 농촌 지역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북전쟁 때에는 노예주 쪽에 가담해서 싸웠어요. 여기 버지니아가. 그리로 보내야 되니까 거기서 종교적 광신이나 배우는 여기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조금 개방된 지역인데. 자. 어떤 국민이 무지하면서도 문명 상태에 있고 자유롭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고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의 기관원들은 그들의 지역 구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멋대로 명령하는 경향이 있다. 인민들 자신과 더불어 하는 것 외에 자유와 재산의 안전한 보장책은 없다. 더욱이 자유와 재산은 정보 없이 안정될 수 없다. 언론이 자유로운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이 글 읽는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글 읽는 백성들이 있는 곳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모든 독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독재에 대한 가장 크나큰 그리고 강력한 방비책은 백성들이 배워가지고 민도가 높아지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독재는 없다. 독재는 그러니까 무지 또는 종교적인 광신이나 그런 상태에서나 번창하는 거지. 개명된 그런 배움을 가진 러니드한 피플, 학식 있는 피플 백성들한테는 당연하지 못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볼 때는 자유국가는 백성이 배워갖고 개명된, 그래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
문명 상태는 조직, 권력, 진보, 향상의 상태이기에 교육제도, 정보전달기제, 우편, 통신서비스, 선전, 홍보기구 등 최상의 계몽수단들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전 계층을 관통하는 지식의 확산이 없어 지금까지 개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돌보지도 못했고 시민으로서 국가의 자유와 복지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언제나 인민에게 적절하게 정보 지식이 보급되고 배움이 주어지는 조건이 전제된다면 인민 자체가 그들의 권리와 자유의 유일하게 안전한 저장고라는 것은 제퍼슨의 공리였다. 교육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서 우연에 맡겨둘 수 없었다. 교육은 공화국 정부의 지상 책임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이 꿈을 못 이루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자. 제퍼슨 자신이 지식의 확산에 대한 광적 열망이라고 기술했다는 그 열망은 이와 같이 그의 공화국 원칙으로부터 생겨났다. 그의 부와 가문의 공화국은 교육 없이 존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단순한 태제인데 사실 요약해 보면 자. 그의 부와 가문의 혜택을 받고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제퍼슨 계급의 사람들은 거대한 무지의 한복판에서 국가를 자유와 자치로 이끌었다. 그런데 평민의 자녀를 위한 학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무지 속에서 길러졌다. 버지니아의 많은 지역들은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국경으로부터 한두 족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황야인 반면 사회적으로 확립된 동부 지역들은 사회적 책무보다 자신의 권리를 훨씬 더 의식하는 오만한 귀족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 자체로서의 특유한 위험을 야기한 노예제 외에 백성의 무지몽매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의 성공에 대한 주된 방해물이었다. 법규개정위원회는 제퍼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초의 기회를 주었다.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와 관련된 구의회의 여러 법령은 에드먼드 펜들턴 의원의 몫이었지만 개정위원들은 보통교육의 체계적 계획이 제기되면서 전체 주제를 제퍼슨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 윌리엄 앤 메리라는 칼리지 이름이 이런 거 보면 벌써 왕당파의 이름이죠. 왜냐하면 명예혁명으로 등극한 왕이 윌리엄 앤 메리라고 두 부부가 동시에 왕이 됐죠. 자. 이에 따라 1779년 주지사에 취임한 직후 제퍼슨이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지식의 더 일반적인 확산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만인의 조건과 역량에 알맞은 교육체계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전문에서 공화국 시민의 두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어떤 정부 형태가 다른 정부 형태보다 개인들을 자연적 권리들의 자유로운 행사에서 보호하도록 더 잘 계획되었고 동시에 타락에 대해 더 잘 방비되었을지라도 경험은 최선의 정부 형태에서도 권력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윽고 더딘 작용에 의해 이 정부 형태를 폭정으로 도착시켜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백성 전체의 정신들을 가급적 계명시키고 특히 백성에게 역사가 밝혀주는 저 사실들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로므로써 백성들이 다른 시대와 나라들의 경험을 소유하고 온갖 형태의 야욕을 알 수 있고 야욕의 의도를 패퇴시킬 자기들의 자연적 권력을 재빨리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잘 집행되는 법률을 가진 그 백성이 가장 행복할 것이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정직함에 비례해서 법률들이 지혜롭게 제정되고 정직하게 집행될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재능과 덕성을 풍부한 저 사람들이 받을 만한 무상교육에 의해 정제되고 그들의 동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의 신성한 저장고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 출생, 기타 우연적 조건이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런 임무를 맡도록 초빙되는 것은 공공의 행복을 촉진하기에 마땅하다. 그러나 자연이 알맞게 만들어
공공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배치한 자식들의 재능과 덕성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들 대다수의 빈곤으로 인해 불가능하기에 이런 자식들을 찾아 만인의 공동비용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만인의 행복을 박약한 자나 사악한 자들에게 가둬두는 것보다 더 좋다. 제퍼슨은 공교육 제도 도입의 목적을 첫째, 폭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백성 전체의 정신들의 계명, 둘째, 부, 출생, 기타 우연적 조건이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 임무를 맡도록 초빙해 동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의 신성한 저장고를 지킬 수 있도록 자연히 재능과 덕성을 풍부한 저 사람들을 교육에 의해 정제해 박약하고 사악한 인위적 귀족을 대체할 자연적 귀족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자연적 귀족은 본성적 귀족이나 같은 말이니까 본성은 성상근, 본성은 서로 가깝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 다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태제가 문제죠. 성상근, 습상원, 학습에 의해서 서로 사람들의 격차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교육을 안 시키면은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백성을 교육시켜야만이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깨닫고 그 권리의 저장고로 스스로가 되는데 안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로 무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것이다. 앞서 그 아담스가 개도 말도 아주 그 품종 좋은 걸 골라가지고 계속 그걸 대대로 번식시키는데 왜 사람은 안 그러느냐 갖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확 넘어가 볼 뻔했는데 그쪽으로 귀족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본성을 타고나서 그걸 개발을 하는 개발의 몫을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성범 동일론 있죠. 맹자에 성인과 범인은 같은 본성을 타고났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스스로를 수신 도야를 해서 성인이 됐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본성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습상원 학습에 의해서 습상원의 습은 버릇이라고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자 이해를 할 때 그건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습자가 우리가 나중에 주로 성문호 쓸 때는 습관이란 말로 많이 습자를 쓰지만 원뜻은 익힐 습자죠. 반복해서 익히는 거야. 반복해서 익히는 건 우리한테는 학습이라는 뜻이지 뭐 그게 습관인가. 습관은 그러한 습의 아주 작은 그 주요하지 않은 형태라면 학습은 학교를 국가가 지어가지고 가르쳐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란 말이야. 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학교에서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멀어져.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공자는 같은 문장이야. 거기 아까 성상근 습상원하고 뒤에다가 상지와 하우, 상지 여하우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천재와 천치는 불이 바뀌지 않는다. 천치는 천치고 아무리 배워도 천재는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천재고 그렇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중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재가 10번에 그것을 안다면 범죄는 100번 해서 알면 된다 이거야. 일반이란 말이 나오죠. 천재가 10번 해서 아나 100번 해서 아나 결과는 일반이다. 매일반이다. 범죄가 100번 해서 아나 둔죄가 1000번 해서 아나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나쁘더라도 지성이면 결국은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다시
앞서 말한 그 습상원 학습을 함으로써 그 천재와 수재의 차이, 수재와 범재의 차이, 범재와 둔재의 차이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와 천치는 바꿀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공자는 만족한 게 아니고 그 차이도 어느 정도 근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지와 하우니까 지혜만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만 가지고 말한 것이지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두탁에서 뭐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또 안 그렇다고도 볼 수 없지만은 도덕성 문제는 또 다른 도덕적 수신의 문제가 있죠.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수신하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정통한 방법이 뭘까? 공자가 생각했을 때, 또는 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인 수신에서 가장 손쉽고 가장 일반적이고 정통한 방법이 뭐냐고. 어떻게 수신하냐고. 수신의 방법을 물은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이래로 서양 놈들은 도덕적 교육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선하게 타고난 놈은 선한 거고 악하게 타고난 놈은 악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상지 하우 지능에다가 적용할 말을 도덕성에다 적용한 그런 소크라테스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 서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도덕한 거예요, 걔네들이. 네? 어? 어떻게 가르치냐고, 도덕을. 막 시험 봐? 시험. 본? 누가? 높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 방법이지.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쉽고 정통한 방법은 흉내내는 거야.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말을 쓰고 요임금처럼 행동하면 요임금이 될 수 있다. 유명한 명제죠, 공자에. 그러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해서, 훌륭한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계속 그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의 사고를 같이 따라가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또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본 따는 거. 본 따는데 아까 그 높은 사람을 뽐따는 그런 것이 이제 성인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높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군자라면 뽐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군자가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게 공자의 이론이고, 이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으니까. 그런데 사이코패스도 막 공명이 말할 때 불인자도 왕이 되는 경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런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 거, 본받으려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흉내내보는 거. 흉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도척을 흉내내고 도척처럼 말하고 도척처럼 행동하면 도척이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영화를 보면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화, 그 깽 영화를 보고 그 깽처럼 생각하고 깽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깽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깽 영화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영화를 보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흉내내려고, 롤모델로 삼아서 흉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체험을 스스로 해야 되고, 하지 못하면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큰 예술 작품 같은 걸 보고 감화를 받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도덕교육이 중요해요. 칸트도 도덕교육에 대해서 한두 줄 딱 말하거든요. 실천인생 비판 끝머리 가면은, 근데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이야기들을, 누구의 선행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하고 끝나버렸어, 그냥. 응? 왜? 근데 그 도덕교육은 자기의 합리적인 도덕 법칙으로서의 도덕 개념하고 어긋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계속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 무슨 페어 안샤올링이란 말을 썼는데 뭔 행위를 누가 잘한 것을 그렇게 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 뭐 눈에 화환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칸트에 이르기까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놈들은 도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끝내 몰랐다. 끝내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전쟁이나 해서 승리하는 거나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중시하니까 말이야. 강화문 내거리에다가 세종대왕이 용상에 앉아갖고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책을 펼쳐갖고 딱 들고 여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딱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나란히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웃겨요. 칼을 쫙 뽑아갖고 이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칼집에 집어넣고 딱 그걸 지팡이로 짚고서 어딘가를 이렇게 앞을 옆으로 살짝 바라보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단호한 모습에 군자로 그려놨어요. 군자. 그래 이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칼을 그냥 쫙 뽑고 마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잘라버릴 것처럼 서 있는 그 넬슨 제독의 그 용맹한 전투적인 모습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야. 그 누가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예술가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아까 향양열과 교육열의 그 모델에 따라 그 문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성웅 이순신도 그렇게 그려놨어. 군자로. 장군이라기보다는 군자로 그려놨다고. 근데 말이야, 금속알자를 만들었다고는 구텐베르크의 그 동상은 마인츠에 세워져 있는데 왼손으로 책을 딱 쥐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 거야. 절대 펼칠 생각을 않고 내 거야. 얼마나 웃기는지. 이 정신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 아주 정말 배선도하게 다르다는 거, 스페셜하게 다른 동서양의 정신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적 정신과 이 세상의 정신은 너무 달라요. 이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중국도 그렇게 싼 책을 만들어내진 않았으니까. 아니 파리에서 소설책, 그 싸구려 소설책 30페이지짜리 그게 노동자 월급의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책, 여기서는 딱지본이라고 불렀던 육전소설 또는 딱지본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에, 네, 19세기 파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서울에서 노동자 월급의 50분의 1이었어요. 세계에서 최저가의 책을 만들어냈다, 한국에서. 그만큼 책을 많이 찍어낸 거야. 많이 찍어내야 싸지지. 예? 그러니까 뭐 정조가 그런 이상한 소설 같은 거 못 읽게, 폐간문학 못 읽게 해서 그런 거 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미 경제적인 부가 쌓여가지고 정조 말과 순조 초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는데 그때 그런 야한 소설을 못 읽게 하면 그게 통해? 근데 저 김종인인가 저 조선일보 나쁜 놈의 새끼 하나 있는데 그놈이 지금 뭐 광화문 괴담인가 책을 내갖고 또 막 나가는가 봐. 그 이영훈하고 통하는 놈인데 그놈은 이제 정조가 뭐 천재군주라고 그랬지만 실은 전부 그런 거 탄압이 나오고 문체반동이 나오고 누가 그런 거 모르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공만 있게 관은 없어. 이순신 장군은 막 여자들 3명씩 데리고 자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막 파헤쳐갖고 이순신 까내리고 막 그러면은 어떤 영웅이 어떤 도덕군자가 살아남고 그러겠어. 과도 있고 공도 있지만 그래도 정조는 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냈지. 순조 초까지 1806년 9년까지 잘 살았는데 세계 1위로. 그게 순조의 덕이 아니잖아. 그 이전에 지 아버지의 덕으로 그때까지 잘 산 거니까 정조의 공이라고 봐야 되고, 신의 통공이나 이런 건 상공업을 자유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유화했고 영국보다 80년 앞서 있는데, 그런 것이며 각종 개혁 조치들이 노예 해방을 향한 노력이나 추노법을 폐지해버린 거, 추노법은 노비가 도망갔을 때 그걸 추세하는 것, 추적하는 것을 법률을 없애버리니까
노비들 보고 도망가라고 부추기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싹 없어져 버려요. 공립인 중에 이제 중앙공로비를 해방을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개혁들은 그냥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모든 것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이 멸망한 원인을 탓을 정조로 돌려요. 그 김종인이라는 놈이 땅에 뭐 역사가 뭔가 하는 쪼잔한 새끼 있잖아. 그 놈이 정조 탓으로 조선이 멸망한 걸. 그 바람에 불면 통장사가 좋아한다는 소리나 똑같아. 어? 우리 이서연구원 알아요? 바람이 불면 통장사가 좋아한다는 소리가? 뭔 소린지? 나무통을 시장에서 내놓고 파는데 손님은 오지도 않고 찬바람만 싸늘하게 자꾸 불어대고 먼지만 나고 그러니까 통장사가 궤변을 늘어놓기를 바람이 불면 나무통 내 나무통이 잘 팔릴 거야.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먼지가 일어나면 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사람들이 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면 봉사가 나올 확률이 높고 봉사가 나오면 그래도 무당 중에 제일 정통한 무당은 봉사 무당이니까 무당이 나올 확률이 높고 무당이 많이 나오면 소고 작은 북 있지 그 북을 쓰는 확률이 높고 근데 북 중에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야 가장 애잔하게 소리가 나니까 고양이가 잡혀 죽을 확률이 높고 어? 고양이가 잡혀 죽을 확률이 높으면 쥐가 번창할 확률이 높고 쥐가 이제 나무통을 막 갈글 게 아니야? 그러면 나무통이 갈가져 갖고 자기한테 통이 이제 갈가진 사람들은 사러 올 것이다. 그 인과관계 정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그러거나 바람이 불면 통장사가 좋아한다는 사람 똑같다고 그게.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요. 자, 읽어봐. 첫째는 초급 수준의 대중교육이고 둘째는 고급 수준의 엘리트 교육이다. 시민과 지도자를 위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은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에서 국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목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법안의 명칭 자체가 지식의 더 일반적인 확산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고 또 제퍼슨 자신이 직접 이 물음에 대해 공화국의 시민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루로서 대중적 시민교육이 엘리트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젊은이들이 충분한 나이가 되자마자 중등학교에서 제3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대학으로 이곳에서 그들의 견해에 알맞은 저 과학들을 학습하도록 보내질 것이다. 빈민계급들 사이에서 영재들을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우리 계획의 해당 부분에 의해 우리는 자연히 글자 그대로 빈민들 사이에서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입증했지만 찾아 도약시키지 않으면 쓸모없이 사라질 저 재능들의 신분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온갖 취지 중에서 어느 취지도 백성을 그들 자신의 자유의 궁극적인 한에서 안정한 수호자들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어느 취지도 이보다 더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고 공화국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 교육을 엄청 시켜야 되고 시키면은 자기들의 자유에 대한 최후의 수호자들이 스스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인데. 자. 이 목적을 위해 백성이 그들의 전 교육을 받을 첫 단계에서의 글읽기는 주로 역사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종교적인 거 성경 읽으려고 지금 저 뉴 잉글랜드에서는 그 글씨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도 지금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뉴 잉글랜드가 어딘지는 알죠? 뉴 잉글랜드는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가 상륙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메인주 6개 그 동쪽 북쪽 동북쪽 6개 대여섯 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뉴 잉글랜드가 주가 아니고 대여섯 개를 모아서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거기에 청교도들 집합소지
성계대 집교서. 자, 역사는 그들에게 과거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역사는 다른 시대와 다른 국민의 경험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 역사는 그들에게 인간의 행동과 의도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줄 것이다. 역사는 야욕이 쓰는 온갖 가면 아래에서도 야욕을 알아보고 이 야욕을 알면 이 야욕의 취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법안의 명칭이 지식의 더 일반적인 확산을 위한 법안이고 제퍼슨 자신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백성을 안전한 궁극적 자유수호자들로 만드는 대중교육이라고 확언하는 한에서 제퍼슨의 교육론을 엘리트주의 교육론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단코 무리일 것이다. 엘리트주의 교육론을 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퍼슨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대목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에 대중교육론자였지 엘리트 교육론자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레이처럴 아리스토크래트, 그 자연적 귀족, 본성을 잘 스스로 수신하고 개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거나 공무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했던 그 대목을 엘리트주의라고 하면서 그들을 뽑기 위한 교육이다. 그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엘리트를 기르기 위한. 그 측면도 있지만 대중 자신의 자유의 수호자로 만들라는 게 지금 본질적인 목적 아니에요? 서당교육부터 처음부터 그거고 첫 번째 교재가 뭐야? 지금 역사죠. 중국처럼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공자의 경전이고 두 번째는 전부 사마천부터 읽어가는 사람 말의 사. 예? 경, 사, 자. 경은 경전, 사는 역사, 자는 여러 뭐 제자백과 있지? 제자백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집, 여러 사람들의 문집, 시집 공부하는 거. 자, 제퍼슨은 이 두 가지 목적의 교육을 세 단계의 피라미드식 교육으로 체계화한다. 그는 교육 과정을 뚜렷이 구분되는 3단계로 나눠 설계했다. 지역단체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올라오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3단계다. 고등학교, 전문학교와 대학교는 불행히도 버지니아에 없었다. 제퍼슨은 이 학교들을 버지니아에 창설하고자 했다.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에 관한 의회의 법령들은 아마 우리 중에 펜들턴 씨의 소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몫은 주로 이 일의 재정과 관련된 반면 그것은 여기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나티너 스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공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공립으로 만들라는 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공교육으로 만들라는 거. 근데 끝내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줘요. 없다고. 돈 모자란다고. 자, 그것의 구성, 조직, 학문의 범위는 이 일의 헌장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일반적 교육의 체계적 계획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것을 맡도록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3건의 개정 법안을 준비해서 판명하게 구별되는 3단계 교육을 제안했다. 3단계 학제 교육 제도는 극동에만 존재했고 유교국가에만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없었다. 유럽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종교교육을 위한 그런 신학대학 그런 건 있었지만은 신학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몰라. 집에서 가정교사해서 들어가니까 귀족자제들만 가정교사한테 배워서 들어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 단계 교육이 없었어요. 3단계 학제가 없었다. 근데 3단계 학제가 극동은 하원주 시대에 벌써 있었죠. 하원주 시대.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그런 3단계 학자는 그걸 다 본받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었다. 성균관 대학 할 때, 아니, 대학이 아니라 성균관 할 때 성균은 주나라의 국학을 성균이라고 불렀어요. 왜 성균관인지 모르죠. 거기서 따온 거야 그냥. 옛날 거 따다가 도로 쓰니까 뭐 3단계도 그대로 옛날 거 따다가. 뭐 구체적인 형태가 조금씩 달랐겠지만 시대마다 나라마다. 자.
1.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녀들 일반을 위한 초등학교. 2. 삶의 통상적 목적에서 그리고 괜찮은 환경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목적에서 의도된 중등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그리고 3. 과학을 일반으로 그리고 이 과학의 최고 등급에서 가르치기 위한 궁극 단계다. 첫 번째 법안은 각 9년을 학교를 위해 적절한 규모와 인구의 백가촌락 또는 학군으로 구획할 것을 제안했다. 이 학군에서 읽기, 쓰기, 공통산술이 가르쳐져야 한다. 전 주는 24개 구획으로 분할되고 각 구획에는 고전학습, 문법, 지리, 산술의 고등 단계를 위한 학교가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의 구조를 고치고 이 학교의 과학 범위를 확대해 이 학교를 사실상 대학교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법안은 도서관의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피라미드 과학 범위란 사이언스 범위, 즉 학문 범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이언스라는 말이 과학과 학문 두 가지로 번역돼요. 영어는 구분이 없어. 피라미드식의 각 행정 단위를 학군으로 삼고 구중급 단계의 고등 전문학교를 설치하고 중앙에 대학교를 두는 이 3단계 교육제도는 중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수재라고도 부른 생원은 부학, 주학,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재란 말은 그냥 머리 좋다고 천재라는 말을 비슷하게 쓰는 말이지만은 이때는 벼슬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원은 적어도 향시에 합격 급제한 사람이잖아요. 수재라고도 불렀고 생원이라고도 불렀다. 자, 수재라고도 부른 생원은 부학, 주학, 현학의 입학시험인 동시 또는 향시에 합격한 학생이다. 생원에게는 구품관에 준하는 요역 면제 특권 등 종신 우면 특권이 부여되었다. 우면 특권이란 우대받고 우대해주고 또 그런 부역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걸 합쳐서 우면 특권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걸 그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부모들에게도 주어졌어요. 부모도 아들이 이런 급제를 아주 초급 시험에 합격하면 아버지도 군대 안 가고 예비군 훈련 빠져도 되고 그 세금 부역 다 면제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 생원은 부학, 주학, 현학 등의 향교를 졸업하면 대학, 국자감에 진학할 수도 있고 향시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명청대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숙, 조선에서는 서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사립초등학교였다. 그러나 거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이 학숙은 마을마다 한두 개 또는 여러 개가 있어 전국적으로 그 수는 셀 수 없었다. 사립초등학교인 학숙은 사숙과 의식 또는 의학으로 구분되었는데 사숙은 개인 숙사가 세웠고 의숙은 가난한 학동들을 위해 독지가나 문중 또는 마을 사람들이 자금을 의안에 세웠다. 학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과 나란히 명태조가 세운 공립초등학교 사학이 있었다. 예, 우리말로 참 어려운 게 사학, 나사자 써서 사숙, 사학, 나사가 아니라 이 회사할 때 사자 써서 사학. 조심해야 돼.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으니까. 한자는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죠. 공사립 서당이 있었다. 서당은 면학서당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면학서당. 그냥 서당은 아무나 뭐 학식 있는 사람이 세워서 오라고 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무상이었는데 쌀 한 마리 갖다 주면 1년 내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쌀 없으면 그냥 닭 한 마리 갖고 가고. 근데 면학은 무상이었어요. 면학서당은 무상이었다. 공식적으로 무상이었어요. 오히려 돈이 조금 나왔다고. 자. 이 무수한 학숙과 사학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입학시험을 봐서 입학할 수 있는 공립중간학교는 부학, 주학, 현학이 있었다. 이게 우리는 향교라고 부르는 것이야. 향교. 서울의 향교는 그게 시골 향자니까 서울에는 그 말 못 쓰니까 학이라고 불렀다. 동서남북에 동학, 서학, 북학, 남학 이 네 개가 있었고
그걸 4개니까 사학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중앙의 학하고 향교의 교하고 합쳐서 학교라고 불렀어요. 학교 그러면 중앙의 학과 사학, 학과 지방의 아까 329개의 향교를 한꺼번에 부를 때 학교 부르는데 학교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학교가 된 거야. 자, 각 부에는 부학이 설치되고 각 주에는 주학이 설치되고 각 현에는 현학이 설치되었다. 중앙에는 대학이 있었는데 국자감이라고 불리고 국자감 학생은 감생이라고 불렸다. 아무나 들어가서 거의 수업료 없이 배울 수 있는 극동 유교제국의 무상교습소 학숙 중국 또는 서당 조선은 만민평등교육의 기초였다. 서당의 이 무상 국자감은 2군데였다. 북경에 하나 있는 국자감, 또 거의 똑같은 남경에 있는 국자감. 국자감이 2개였고 중국은 명대 이래로 양경제, 서울을 2개를 운영했다. 북경과 남경 2개로. 그걸 양경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서울을 자꾸 옮기려고 저쪽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세종도 특별시로 만들고 서울도 특별시로 유지를 해서 양경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내 말 공부만 하고 싶길래 아무도 대변을 안 하더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 양경제라고 하면 중국 제도로 오해하니까 이경제라고 하는 거. 서당의 이 무상교습제도는 속수의 예만 갖추면 아무나 가르친 공자의 무상교육 선례에서 기원한 것이다. 공자는 속수의 예를 행하는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평민들 간의 예물로 주고받는 육포 묶음인 속수를 바치는 속수의 예는 최소한의 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업료가 없는 거죠. 그냥 명태 말른 거 좀 갖다 놓으면 가르쳤으니까 미안해서라도 주는 거니까 수업료라고 볼 수 없는 예를 표하는 것. 선생님한테 지금 우리 최 교수가 지금 이게 속수 예를 한다고 지금 최문영 교수가 이걸 딱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뭐야 이게? 샌드위치. 샌드위치네. 속수 예야? 자. 예. 속수의 예를 행하는 사람은 평민, 따라서 만민이다. 공자는 평소 만남이나 방문의 예물로 주고받는 속수를 받았지만 수업료는 받지 않고 가르쳤다. 또한 상하 구별 없이 이건 조금 또 플라톤과 비슷한 거예요. 플라톤이 돈 받고 가르치는 자들을 전부 소피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애지자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지, 지혜를 파는 자가 아니다. 소피스트 저놈들은 다 매지자들이야. 지혜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매지자와 애지자를 갈랐단 말이야. 여기 수업료 안 받는 거 자기들은 안 받는다 이거지. 저놈들은 수업료를 받고 공자님도 안 받았어요. 속수 예만 차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요 출발점은 비슷해. 뭐 배우긴 배운 것 같아. 그놈들이 공자한테 그때도. 자. 또한 상하 구별 없이 교육을 받는 유교적 교육제도의 이 만민평등성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는 대학의 만민교육과 교육에서는 유별이 없다고 가르치는 논어의 평등교육에 기초한다. 그래서 만민평등교육을 합쳐갖고 만민평등교육. 교재에 있어서 또는 어떤 시설에 있어서 평등해야 되고 배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빈부에 관계없는 거예요. 평등교육은 부자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의 차별도 없는 거고 부자에 대한 역차별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는 일체의 아이들에게 어떤 그늘을 주거나 우월감을 주는 그런 걸 뭐 반대해왔고 그런 것을 당연한 걸로 알아왔기 때문에 저 5살 훈이가 그 점심 안 주려고 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응? 초등학교에서 점심 주고 안 주고를 부자니까 안 주고 역차별하는 거야. 부자는 이제 거꾸로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러면 진짜 가난하게 호러머니 밑에서 공부한 놈이 아주 황제가 돼가지고 지금 집안에 또 돼갖고는 또 저러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없애지나 못하대. 자. 중국의 이 만민평등교육과 피라미드식 3단계 교육제도는
16세기 말 이래 모든 선교사, 신부, 여행가들 등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유럽이 알려졌다. 후앙 멘도자는 중국 제국의 역사에서 당신은 이 제국에서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문맹률이 급격히 높아진 건 1930년부터야. 1931년에 만주사변이 나죠. 37년에 중일전쟁이 나지. 엄청나게 가난해져요. 또 다시 그때. 가난해져서 못 갈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전쟁에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상해 대학살, 남경 대학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서당을 다녀.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쁘고. 안 그러면 굶어 죽기 바쁘고. 그러는 시절에 문명률이 최고조에 달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무기를 장개석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박격포 같은 건 적어도 조금은 산수를 알아야 되거든? 각도 계산해서 쏘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명률이 거의 90%였어. 그 장개석 군대.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은 게 들어와도 그 포도를 운용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일본군은 반대로 60%가 그 문해율이 40%만 문명이야. 그냥 쉽게 박격포 사수가 죽어버린 경우에 대체 가능한 놈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 10%밖에 안 되니까 행정병 몇 명 빼놓고 나면 한 대여섯 명, 한두 명이 박격포 쏘다가 대져버리면 박격포도 필요가 없는 거.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이 싸울 수가. 저기서 포를 쏘아야 되는데 박격포만이 아니라 진짜 야포는 더 계산 정확해. 안 그러면 아군한테 쏘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소총으로 계속 따끔거리고 있다가 대응을 못하지. 그러니까 계속 일본군한테 밀리고 지고 막 그런 거야. 문명률 때문에. 자. 이 책은 1588년 파크에 의해 영역 출판되어 영국에서 널리 읽혔다. 멘도자는 중국의 문맹이 거의 없는 이유가 중국 황제가 학교를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보급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공자가 유명한 말. 위나라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구나. 공자가 그러니까 그 말머리를 하던 제자가 사람이 이미 많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민, 부지야. 부자로 만들어야지 그랬어요. 네? 이미 사람이 많다는 건 먹고 살 정도는 됐어. 양민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 뭐냐? 부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미 부자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엔 교지 가르쳐야 된다. 교민을 여기서 양민, 부민, 교민이 3단계로 여기는데 물론 맹자는 2단계로 그냥 양민과 교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공맹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먹여 살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야.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가가 아닌 다른 공동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방어를 하나 무기로 싸우거나 안보를 하는 건 모든 공동체가 하는 건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자기 시큐리티는. 그런데 먹여 살리는 문제는 국가 아닌 공동체는 하기 힘들어요. 먹여 살리는 것은 먹여 살려서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전염병이 광대한 지역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니면 막아낼 길이 없죠. 그 뭐 웬만한 공동체가 뭐 문 딱 닫고 있다고 그래서 안 들어가나? 또 먹여 살리는 문제는 양장항이 범람해버리고 엄청난 강이나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는 국가의 힘으로 막아야지. 그걸 조그마한 무슨 뭐 시족 공동체가 막아낼 길이 없는 거고, 흉년 들고 이런 것을 삼남지명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연백평야에서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나라밖에 없지. 연백 사람들 뭐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겠어? 또 거꾸로 연백에서 흉년이 들었으면 삼남지방이 풍년이라면 그걸 이동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는 국가밖에 없다고. 어떤 그보다 작은, 국가보다 작은 또는 그보다 덜 권위로운 어떤 공동체도 여기서 뺏어다가 여기 줄 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전제가 되고 그걸 교육으로 가르쳐가지고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양민 먹여 살리는 문제도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국가의 권위가 아닌 걸로 부모 보고 자식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치나? 줘 패지?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 부모로부터 보호하면서 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건 국가밖에 없어요. 자식을 부모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교육시킨다고 뺏어갈 수 있는 권위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빼놓고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누가 뺏기려고 그래. 다 자기가 껴안고 먹이고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루터도 부모가 노동으로부터 아이들을 뺏어와갖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집에서 부모 보고 가르치라는 소리는 자식 잡아먹으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그랬어.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학교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거리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권위는 국가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권위도 국가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부모가 학교 안 보내면 처벌받죠?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랬어,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는 감옥에 가두는 제도는 없었으니까 곤장을 한 20대 때리, 곤장 10대 잘못 못하면 죽어요. 죽어. 세게 때리면. 그 대신 이제 돈을 좀 찔러 넣어줘가지고 살살 때려라. 조선시대 돈을 많이 찔러서, 여러분들 때리는 놈들, 곤장 때리는 놈들 돈 많이 벌었어. 살살 때리라고. 아니, 흥부는 대신 곤장도 맞아주러 다녀요. 그 노임 받고. 나오잖아, 흥부전에. 그러니까 그 권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위는 국가밖에 없고 먹여 살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도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국가의 고유한 존재 이유고, 그걸 하지 못하는, 먹여 살리지 못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국가는 그냥 바로 전복 대상이야. 극동에서는 전복 대상이야. 그런 왕은 타도 대상이고 결국은 죽여버리죠. 윤민에 의해서 처형돼 버려. 처형.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무슨 종교를 다른 거 믿으니까 추방하고 뭐 그런 영국식이 아니고, 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몸매가 살리면 도탄에 빠지지 백성이, 그러면 왕은 죽는 거야. 응? 먹고 살리도 모르는 무슨 어떻게 가르칠 수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존재의 이유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하나 학교를 세워야 가르치지. 다른 하나는 학교 교재를 내야 되니까 출판사 해야 돼요. 국가가. 국가는 학교로서의 국가고 출판사로서 국가예요. 교민국, 유교적인 교민국가는 학교로서 국가, 출판사로서 국가라고. 여기서 지금 중국의 황제가 가르치는 문제를 학교를 대단히 중시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교민국가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 학교를 지방 순시를 할 때 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도착하면 바로 시험 봐가지고 얼른 급제시키고 막 왕후 권위로, 또 성에 그런 주지사들도 순회할 때 도착하면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뽑히면 장원 한 애들 또 어디로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자, 이 감독관들은 황제가 모든 성에 자비로 세운 대학과 학교를 여러 번 방문해 학생들을 시험하고 그 학습에서 덕을 쌓은 모든 학생들을 진학하도록 고치하고, 반대되는 학생들은 매로 치고 학당에 감금하거나 퇴학시킨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게는 학위 수여와 포상을 한다. 지방 파견 감독관의 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 감독이다. 황제와 내각은 우리가 말한 이 감독관들을 파견해 각 성을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서 국가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개념만 없어. 학교로서 국가라는 개념만 없어요. 근데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고, 이 조정에서 조정회의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학교를 어떻게 짓고, 어디가 학교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복구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는 그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책이 없다는데 책을 보내줬는데 몇 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내줘라. 조정회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 문제와 책 문제였어. 아까 말한 대로 학교로서의 국가와 출판사로서 국가. 책은 무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은 상술했듯이 황제가 모든 주요 도시에 설치한 대학과 학교의 감독이다. 이 감독관들은 과정을 끝마치고 동일한 과정을 연습시킬 능력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이들을 졸업시킬 특별 권한을 가졌다. 그들은 어떤 사법이나 통치 업무를 맡을 능력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신사로 승급시킨다. 그리고 멘도자는 감독관이 부, 주, 현에서 실시하는 향시, 동시와 시험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야 학위를 얻은 자에게는 신사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부연하면서 노야는 유럽의 박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설한다. 1590년 발리냐뇨와 산데도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에서 중국의 학교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야는 우리나라 말로 나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이게 그냥 그 시골 사람들이 부른 말이에요. 그냥 정식으로는 신사야. 신사 학위지 노야 학위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뭐 그렇게밖에는 자기는 들은 게 없으니까. 자. 각급 행정단위와 향촌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재한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마르티니는 밀턴이 출판되기도 전에 들어 알고 있었던 중국기에서 황제가 세운 공립학교와 대학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전국의 이런 학교에서 인문, 도덕교육을 받는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지극히 훌륭한 능력의 우아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존 웹도 마르티니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후 출판된 마젤란, 르콩트, 듀알드 등의 모든 중국기는 중국에는 학교가 없는 마을이 없고 교육이 3단계로 조직되어 있다는 보고를 줄지어 내놓았다. 이 정도 알려져 있었다면 그 그대로 그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하나의 플랜이었겠죠. 그 중에 제퍼슨의 플랜도 워너브 데미 중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특히 제퍼슨이 소장하고 애독했던 르콩트의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은 중국의 학교가 마을마다 수없이 많다고 보고한다. 밀턴은 사후에 나온 르콩트의 이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을 읽지 못했을 것이지만 제퍼슨은 이 책을 읽었고 아마 이 구절도 틀림없이 읽었을 것이다. 르콩트는 중국의 수많은 대형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북경에만 엄선된 좋은 책들로 채워진 여러 도서관이 있고 중국인들은 뛰어난 인쇄술을 이용해 고대 원본 서적의 공인된 복사본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대적인 도서관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 모든 책들을 그들은 도서관들의 수집, 소장해 두고 있고 이 중 상당수 도서관들은 4만 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박사의 엄청난 수, 관상대, 그리고 그들이 관찰해서 엄정하기 위해 발휘하는 주도 면밀성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쉽사리 이 국민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온갖 과학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즉 그들이 만물 만사를 위한 방대한 이해력, 발명 능력,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방대한 장서를 가진 중국의 이 엄청난 도서관들은 제퍼슨의 공공도서관 창설의 모델이 된다. 밀턴은 1644년 대중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한 선각자로서 교육론 논고를 발표해 무분별한 학습과 엄한 체벌 등 낡은 교육 관습을 비판하고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교양과 책임감을 가진 계몽된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대중교육론을 설파했다. 교육의 기본은 성서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적절히 따르면서 고전학습과 과학기술학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교육 목적은 덕성, 자유 등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보급하고 인간성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 복구의 방법은 참된 덕성의 우리 영혼을 보존함으로써 신을 올바로 알고 신을 모방하고 신과 가급적 비슷해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공자님 말하고 비슷하죠. 요임금의 생각을 하고 요임금의 못을 입고 요임금을
언어를 말하고 요임금의 행동을 하면 요임금이 된다고 그랬는데 신하고 모방하고 신하고 비슷해지고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어 이거. 이 전혀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에? 어이 기독교인 서박사 이게 기독교인적인 사고야? 뭐 요즘도 신하고 맘먹으려고 지금. 하늘에 드시지 말고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드시며 예수를 닮아 살자 뭐 그런 얘기를 신발. 학문적으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참된 덕성의 회복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참된 덕성의 회복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그 덕성이 아니에요. 이건 타락해서 그 원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는 건데 타고난 덕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자의 사고라고. 진성이라는 공자의 유명한 태제, 반복되는 태제죠. 본성을 다한다. 뭐 본성에 없는 것을 갖다가 외부의 것을 사람한테 주입시켜서 가르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은 공명에 없어요. 인간이 타고난 것을 계속 개발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능력을 높여가는 거. 그것에 따라 본성이 같더라도 비슷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수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복구? 본성은 복구? 이런 표현들이 좀 이상해. 기독교적이지 않아.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밀턴은 향촌과 동네마다 있던 중국과 한국의 학숙이나 서당, 향교처럼 학당을 마을마다 세울 것을 주장했다. 학당의 크기는 150명을 수용할 정도이어야 하고 이 중 20여 명은 교사 등 학교 운영자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50명인데 20명 빼면 130명이 학생이죠. 조선의 향교의 정원은 80명에서 100명을 왔다 갔다 했어요. 크기에 따라 좀 달랐지만 군현의 크기가 크면은 100명도 정원이 되고. 근데 아까 말했죠. 막 9,000명이 막 등록했다고. 자. 이들은 충분히 공덕이 높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1인이 관리한다. 그리고 이 학당은 학교이면서 동시에 대학으로 기능해서 법학, 의학 등 전문 지식 공부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다른 상급 학교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초급 라틴어 공부에서 석사학위 획득까지 일반 교육은 의무적이다. 따라서 이 규모와 기능은 조선시대의 공립향교 100에서 200명의 학생 수를 자랑했던 김제서당이나 조선 곳곳에 세워진 학숙, 향교, 대학의 3단계 기능을 포괄한 사립학원이었던 서원과 유사하다. 많은 건물들이 이 패턴에 따라 이 교육 용도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이 나라 전역에서 걸쳐 모든 도시마다 도처에서 학문과 시민성의 향상에 많이 이바지할 건물들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수는 보병중대에 적합한 수로 많건 적건 이와 같이 모이면 일과를 질서 바르게 세 부분으로 즉 학습, 체육, 회합으로 분할한다. 이 군대 역할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제퍼슨의 사고는 밀턴으로부터 온 거야. 자. 유럽 교육사에서 전례가 없는 만민평등 교육의 도입을 주장하는 밀턴의 교육론은 중국 학교 제도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에 이미 이런 정도로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밀턴의 교육론 대강이 내용적으로 중국 학교 제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독창적 사상도 아니고 유럽의 고유 사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마렵에 이르기까지 유럽에는 귀족 교육 외에 대중교육의 제도적, 사상적 전통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밀턴의 교육론은 어느 뭐로 보나 중국 학교 제도와 교육 철학의 리메이크다. 밀턴이 중국 문화의 서천이 한창이던 때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 대륙을 여행하며 장기 체류했고 중국 문화에 나름대로 정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이 대중교육론은 극동의 유교적 교육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스페인보다
더 가깝게 느꼈고 영국 사람들이 또 포르투갈에 비해서 더 가깝게 느꼈죠. 이탈리아는 많이 그런 르네상스의 진원지고 또 가장 앞서 있는 선진적인 데라서 꼭 해외 여행을 하면 영국의 귀족들과 그 지식인들은 노마를 방문했고 그 중요한 대학들을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제노바와 베니스 상인들은 중국의 천주에 거의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상인으로 오더라도 거기 묵을 수 있는 호텔 여관들이 천주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그 유럽 상인들의 화물을 보관하는 화물고도 거기에 많이 있었다. 물론 아랍 상인들도 많았고 유럽 상인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고려 상인들도 많았어요. 고려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것에 대한 중국 기록을 보면 만국수필인가 거기를 보면 고려인도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하고 제노바 상인하고 만났을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 명나라 때에도 해외에 나가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 조정으로 책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했거든요. 문헌지방이니까 책 좀 달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사신들이 와서 그러고 유구도 그러고 일본 사신들은 책 안 주니까 막 한 달씩 단식도 해서 책 뺏어가고 그래요. 떼써갖고.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인들이 책을 짊어지고 나가서 책을 팔았어요. 파는데 제노바 사람한테는 안 팔았겠어. 근데 그 파는 그것을 그 장면을 묘사하는 중국 책이 있다고. 일단 딱 비단 옷을 입고 나와서 팔기 전에 향을 싹 피운대 조선 사람들이. 150년이 지나도록 조선 사람을 고려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걔네들은 코리아라고 그래요. 그 고려 대만 놈들. 우리나라 배추를 코리아라고 그래요. 코리아 배추. 고려 배추. 한자로는 고려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찾은 다 기록들인데 그 명확한 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서적을 아마 갖고 나가는 걸 조정이 원했는지 뭐 금했는지 몰래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파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또 그런 기록들 고려 상인들이 드나든 그 기록들이 송나라 기록이야. 그러니까 고려 시대지. 고려 시대 그러니까 그 송나라의 기록이 그게 있다고 그래서 명나라 때는 안 그랬다 그런 건 없는 거고. 왜냐하면 1450년까지 천주가 크게 번창하거든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니까 1434년에 갑인자가 만들어지잖아요. 1450년까지는 갑인자로 찍어도 엄청나게 찍었겠지 책을. 그 뒤에도 많이 가지고 나갔을 거라는 거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는 해상으로 한국 금속활자가 전해졌을 것이다. 그 육로보다 그 가능성을 더 높이 봐요. 근데 거기 그 노마에 가가지고 밀턴이 거기를 돌고 그랬으니까 응? 얼마나 많은 중국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겠어요 거기서. 자. 유럽 교육사에서 전례가 없는 만민평등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고전학습과 과학기술을 학습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학교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을 보면 그의 주장들이 더욱 중국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상술했듯이 중국 보고서들을 통해 중국의 학교 제도는 학숙이나 향교가 없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소문나서 유럽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밀턴은 청년기에 기획한 이 교육론을 잊지 않고 1660년대에 자유공화국에 준비된 길에서도 선한 지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 끝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밀턴은 중국식 만민평등교육제도, 즉 보통교육제도를 다시 주장한다. 지자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말인데 앞에 선한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공자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응? 서박사 안 그래? 소피아만 갖고 안 되고 이 선이라고 하면 인이죠. 인에 사랑에 있는 지자. 자. 읍마다 주민들은 그들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시야 안에서 모든 학문과 고상한 교육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학교와 학당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는 문법 같은 필수적 기초지식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체육도 배우도록 시민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퍼슨은 르콩트, 듀알드, 밀턴 외에도 프랑스와 케네를 통해서도 중국의 교육 제도를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퍼슨은 중농주의 사상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또 이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자, 중농주의자들은 모조리 공자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를 또 자연스럽게 접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공자를 그렇게 숭배했던, 정말 숭배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존 밀턴인데, 중농주의자들은 또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자, 중농주의란 말 자체가 농본주의, 조선의 농본주의 알죠? 그거 지금 뻔딴 거야, 다. 프랑스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제퍼슨의 한 편지는 그가 중농주의와 중국의 연관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마키 미라보, 튀르고, 보도, 다르장송 등의 중농주의 이론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던 제퍼슨은 중농주의 이론의 효시인 켄에도 잘 알았다. 제퍼슨은 뒤퐁 드 네무르가 편집한 켄의 전집 중농주의를 소장하고 있었다. 중농주의는 번역을 중농주의로 해서 그러지, 피지오크라티라는 게 이제 불어의 원어인데, 그 단어 번역하면 자연의 힘, 자연의 법칙이란, 자연의 도, 자연지도, 공자의 천지지도랑 같은 말이야. 자. 켄에는 자연법에서 공적, 사적 교육의 확립을 다른 모든 것이 상응해야 하는 기본법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본 제도가 없다면 통치와 개인적 행위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청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곤장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이런데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뭐 아무 질서도 없어지니까 애들 데리고 피난 가기 바쁘지 무슨 서당을 보내겠어요. 자. 그리고 켄에는 중국의 계몽 전제정에서 중국을 자연법적 이상을 학설과 교육을 통해 모범적으로 실현한 세계 유일의 나라로 격찬하면서 중국인들을 나라의 종교와 탄복할 만한 지속적 교육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자연법과 윤리법도를 침범하는 군주들을 경멸하는 마음이 가장 강렬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중국 정부는 교육을 커다란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기술한다. 또 재상의 아들이라도 게으름에 빠지거나 재능이 없다면 평민의 지위로 떨어지고, 재상의 아들이라도 아들의 모든 희망은 명예로 가는 유일한 경로인 학습에 달려있다고 갈파한다. 이어서 켄에는 중국의 학숙, 향교, 대학의 3단계 교육제도와 각종 시험 및 과거 시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